네, 안녕하세요. 역사학자 임용환입니다. 제가 원래 전공은 한국사인데 우연히 전쟁사로 끌려 들어와서 요즘은 또 세계전쟁사에 현대전쟁사까지, 그래서 지금 입술도 터지고 죽을 지경입니다. 한중일이 뭐 이렇게 얽힌 적은 과거에 뭐 삼국 통일할 때도 약간 있긴 했지만, 이런 어떤 거대 규모의 전쟁, 그리고 전략적 의미로 3개국이 얽힌 거는 임진왜란이 처음이었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만들어진 삼각구도가 지금까지도 온다는 거예요. 국제관계가 삼국이 얽혀서 만들어지는 구조, 이게 획을 나누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각자 나라의 역사에서도 우리나라 조선 후기에 벌어지는 모든 구조는 임진왜란이 정말 촉발을 해서, 임진왜란 전과 후의 조선 역사는 아주 다르죠. 사회구조가. 중국도 100%는 아니지만 명나라가 망하고 그 만주족이 또 중국을 점령한다는 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그러니까 중싸움 입장에서도 감정까지 포함해서 한족의 입장에서는 이가 갈리는 전쟁이었죠. 일본도 이 임진왜란 때문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세력이 약해지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에도 막부의 주인이 되는데, 도쿠가와 막부의 쇄국 정책이 일본을 힘들게 했다. 일본 사람들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좀 더 개방적이었다. 차라리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 안 하고 메이지 유신이 훨씬 빨리 왔을 거다. 요거는 그냥 약간 그 감정적인 상상이지만 아무튼 그렇게 생각할 만큼 강력한 쇄국 정책을 실시했던 도쿠가와 막부가 성립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삼국이 얽히는 구조에서도 역사를 바꿨고 각 나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획기가 되었습니다. 하객진을 예전에 그렇게들 말했어요. 뭐 해전에서 진법을 처음 썼다. 얼마나 훌륭하시냐. 그런데 이건 진짜 좀 심한 말인 게, 모든 전쟁은 팀플레이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가서 싸우는 거는 그 전쟁이지만 전술이라고 안 해요. 그리고 솔직히 개미하고 개들도 그렇게 안 싸워요. 그러니까 땅에서 싸우든 바다에서 싸우든 심지어 하늘에서 싸우든 일단 어떤 군대가 싸운다면 팀플레이가 없을 수가 없고 그거를 조직화하는 전술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해전에서도 원래 생길 때부터 팀플레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하객진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묘한 전법 아니냐? 중국 병서에도 그 점에서 나와요. 그리고 하객진이라는 것은 육지든 바다든 우리가 기본적으로 종대형, 횡대형, 그리고 이제 여기 변형 대형이 나오죠. 뭐 좌우로 벌리는 형, 뭐 이렇게 뭘 돌출하는 첨정,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하객진이라는 것이 반드시 이수인 장군이 처음 만든 거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하객진이라는 것 자체는 그대로 전투에 임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 대형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종대형을 저분이 처음 창설했다. 우리가 뭐 존경하겠습니까? 종대를 하든 횡대를 하든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중요한 건 종대로 만든 군대가 어떻게 싸우느냐, 어떤 무장하고 어떤 포메이션으로 그걸 전투에 어떻게 응용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객진이라는 건 기본 대형이기 때문에 설사 최초로 창설하셨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영화에서 그렇지만 하객진을 펼쳐라 그러면 그게 쉽지는 않은데 펼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갖고 대단한 줄 아는데 실제로 그거는 그냥 시작일 뿐이고 그때부터 싸우는 게 중요한 거지. 예를 들면 나폴레옹 전쟁 때 보면 줄 쭉 서서 하잖아요. 걔도 그냥 횡대로서도 그냥 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쏘고 뭐 하는데도 디테일한 훈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축구할 때 4-2-4 이런 거 낡은 거야. 3백은 낡은 거야. 4백으로 해야 돼. 아니 뭐 4-2-3은 다 똑같은 거냐. 4백이 3백한테 이긴다, 그런 게 어딨냐. 3백, 4백이라도 그걸 얼마나 잘하느냐, 요거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그걸 연습하는 거지. 무슨 3백은 4백한테 이기고 4-3-3은 4-2-4한테 이기고 4-2-4는 5-2-4한테 이기고 이런 게 어딨냐는 거예요. 이 포메이션이라는 게 그거는 그냥 기본, 시작할 때의 기본, 그리고 그때 움직이는 걸 가지고 이제 실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객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만들어 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팀 플레이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16세기에 이제 우리나라 군역 제도가 이제 불합리하게 운영되면서 위장 노비들이 많이 생겨. 노비는 군대를 안 가니까 투탁이라고 그래서 이제 노비로 몰래 계약을 하는 거죠. 아닌데 또 피역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승려로 되는 거예요. 그것도 위장 승려도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세금을 내고 군역을 짓는 사람이 줄어들잖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나라 망한다 그랬는데, 전투가 끝나고 부상자 명단, 공적자를 볼 때 보면은 이제 출신이 있어요. 3분의 1씩이에요. 승려 3, 노비 3, 양인 3. 그러면 아무리 당시에 노비가 많다고 해도 승려나 노비가 3분의 1을 차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도 군대에서 승려와 노비와 양민들이 비슷한 비율로 다친다는 건 이들이 더 열심히 싸우고 더 위험한 자리에서 용감하게 싸웠다는 거죠. 그리고 피역했기 때문에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피역의 대가로 차별과 멸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각오하고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이들이 더 용감히 싸워줬다는 게 조선이 버틸 수 있었고 우리가 망하지 않았던 힘이라는 거죠. 다른 나라는 멸시받고 천대받던 사람이 적에 붙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임진왜란 때도 적에 붙었던 사람 꽤 있긴 하지만 대체로 강제적으로 했던 경우들이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군 안에 조선인 군단이 편성돼가지고 뭐 조선군을 쳤다 이런 얘기는 절대 없잖아요. 승병들이 단체로 뭐 이렇게 일본군에 들어가서 승병연대를 만들어가지고 싸웠다 이런 얘기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시대를 얘기할 때 뭐 신분제나 뭐 나라지도 얘기할 때 저도 역사하는 사람이니까 안 좋은 점을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곳에 있던 사람이 용감하게 싸웠다는 것은 이분들에게도 감사할 일이고, 어떻게 보면 조선이란 나라가 안 좋은 점만 보면은 그런데 그래도 어떤 한 민족으로서 외적과 싸워야 될 수 있다는 어떤 정신과 문화는 갖추고 있었다는 것이 조선이 살아날 수 있었던 힘이었다라고 봅니다. 일본은 조선을 점령해서 영지화하고 만주 중국으로 간다는 계획이었는데 조선 합병하지 못했으니까 성공하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사실 도요토미 히데요시 정권도 끝났고 본인은 조선까지 합병해가지고 제국을 만들고 그것이 자신의 집안 정권도 대대손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실패했으니까. 그리고 뭐 그걸 통해서 한국하고 일본이 교육을 하게 된 게 아니라 더 원수가 되고 그랬으니 일본 입장에서도 또 이익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도 임진왜란은 하나도 도움이 안 된 전쟁. 도쿠가와 이에야스 집안 빼고 도쿠가와 빼놓고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된 전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게 전쟁 전체를 이겼다 졌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학교에서도 한번 논쟁이 돼가지고 뭐 글도 나오고 그랬는데, 전투는 이겼다 졌다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전쟁은 이겼다 졌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지 말자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로 쓸 거냐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침략을 한 나라가 침략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갔다. 전투에서 백전백승을 했어요. 그래도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갔다 그러면 이기지 못하거나 진 거라고 할 수도 있죠. 중요한 건 상대방이 원했던 목적을 달성했느냐 못했느냐.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겼다고 즐거운 게 아니라 이겼는데 팔 하나를 잃고 이겼느냐, 내 인생을 잃어버리고 이겼느냐, 내 자손 3대의 인생을 잃어버리고 이겼느냐, 상대방이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얻지 못했는가, 우리는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잃지 않았는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올바른 역사적 사고입니다. 임진왜란 해전사 하다 보면은 조선배와 일본배의 특수성, 이제 거북선뿐만이 아니라 판옥선이나 일본의 새끼분의 아타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르냐라는 게 최근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사극이 자꾸 발달하다 보니까 이분들도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점점 이런 게 이제 드라마에서도 많이 부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중들 사이에서도 이런 논란이 많이 됐는데, 이제 몇 가지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논문으로도 나오고 주장으로도 나왔던 건데, 배를 만들 때 밑에가 이제 뾰족한 거를, 요즘 배들이 다 그렇죠. 뾰족한 거를 첨저선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첨저선을 하려면 두 개를 붙여야 돼요. 그 여기를 붙여서 못으로 박아야 되기 때문에 이 벌어집니다. 무거운 무게가 나오면. 그런데 우리나라는 최고의 장점이 좌우폭이 넓고 무게를 엄청 지탱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통으로 기둥처럼 있으니까 안 빠지죠. 그래서 많이 실을 수가 있는데, 측면에 화포를 놓고 쏴요. 그러면 대포는 반동이 있으니까 배가 밀려요. 근데 첨저선이면 쏘면 뒤집어져요. 폭이 좁고. 그래서 일본이 대포가 없었던 게 아니고 배에다가 장착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영화 한산에는 공부를 많이 하셔갖고 다람에는 대포가 나왔는데, 원래 대포를 다람에서 썼어요. 반동을 안 받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영화에는 이따만한 걸 다람했는데 그건 좀 뻥이었고 작은 구경의 대포를 달아서 앞으로만 쏩니다. 이렇게 되니까 해전의 화력에서 조선군이 훨씬 유리했던 거죠. 이게 평조선의 장점인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평저선의 장점을 자꾸 찾게 된 거죠. 바닥이 평저선이니까 뱅글뱅글 돌 수 있다 주장이 나왔는데, 그리고 사료에 보면 그 조선 후기에 만든 그 해군 훈련에 관한 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좌우가 번갈아 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한번 쏘고 뱅글 쏘고 이렇게 생각하네요. 근데 이게 여기 편견이 뭐냐면 꼭 싸울 때 하나 쪽에만 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쏘고 이렇게 해서 쏘고, 왜냐면 타겟을 고정시켜 놓으니까. 근데 이거는 절대로 그 뜻이 아니고, 왜냐하면 아무리 평저선이라도 바다에서 그렇게 돌렸을 때에 부하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우리는 팀플레이입니다. 절대 1대1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객진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냥 횡대로 안 하고 하객진을 한 게, 앞에 가면 달라붙으면 얘가 나가서 옆에서 쏴준다, 이런 팀플레이를 위해서 한 거고, 그리고 옆에 또 작은 배들이 따라가요. 근데 얘들이 뱅글뱅글 돌기 시작하면 진법과 전술의 기본, 하객진을 써서 이수인 장군이 훌륭하다면 이게 하객진을 망치는 행위야. 사실 거북선에 대해서는 지금 뭐 완전히 모르는 게 맞습니다. 저도 답을 못 내릴 게 꽤 있어요. 근데 거북선 이야기는 거북선이 실체가 뭐냐보다 거북선에 관한 전설이 오는 과정이 역사예요. 대학생이 되었을 때 어느 서점에서 무슨 책을 봤는데, 그 제목도 잊어버렸고 저자도 잊어버리고, 근데 그분이 서문에 뭐라고 썼냐면, 자기가 역사학자도 아닌데 거북선에 관해서 이렇게 하게 된 게, 어느 날 술집에선가 얘기하다가 잠수함이 아니라고 그랬더니 해군대회가 따귀를 때렸대.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철갑선이다. 그럼 또 이제 철갑선이 아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철갑선이면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잠수함이, 이거 진짜 대단한 거죠. 그건 잠수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잠수를 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기술이 따라와 줘야 돼요. 그래서 그건 한국의 자랑이 아닌 게, 잠수함을 만든 애가 자동차는 왜 못 만들었어? 미사일은 왜 못 만들었어? 이렇게 되니까 우리 민족에 대한 더 모욕이에요, 사실은 그거는. 무엇이 좋은 것이야가 아니고, 이것을 어떤 역사적 현상을 분석할 때는 이게 왜 중요한 거냐, 그 중요하다는 것의 내용은 뭐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되고, 그게 역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데, 거북선이란 건 우리가 감정적인 요소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냉정하게 살펴보자라는 게 이제 취지입니다. 제가 이제 너무 미화된 부분이 많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제 제가 이제 깎아내리려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인데, 깎아내리는 게 아니고 그 미화를 하다 보면 많은 분을 떨궈내게 돼요. 김한식 감독님 만든 거 3부작 중에 명량에서 이수인 장군이 탈영병이 갑자기 막 슬픈 얘기하니까 들어주는 척 하다가 그냥 한 칼에 목 날려버리는 장면이 나와요. 사실 이수인 장군 그런 양반이거든요. 근데 내가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 맨날 봤던 거 성웅 이순 씨는 맨날 첫 장면이 가다가 병사가 막 힘든 일 하고 있으면 내려서 우통 벗고 막 당신이 들어주고, 굉장히 인정 있는 것 같지만 저런 식으로 하면 조직이 통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요즘 우리는 민주사회에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 옛날의 사회 통솔하는 법은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환경을 이해를 해야죠. 그래서 이수인 장군은 한 번도 우통 벗고 병사들하고 같이 손수레 밀고 이런 거 안 했습니다. 그게 그러면 권위주의적인 분이요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는데, 그 사회의 특성에 따라서 가장 좋은, 군대로서 잘 기능할 때에 이 방법이 좋으냐 나쁘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수인 장군이 조선시대에 우통 벗고 막 병사도 같이 일하면 병사가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저런 사람 믿어도 되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산불 났을 때 마이크 잡으러 뛰어가는 대대장, 연대장과 물통 들고 나를 따르라 하고 앞으로 화재 현장으로 뛰어가는 지휘관이 있대요. 어느 지휘관이 훌륭한 지휘관이겠어요? 그런 경우는 있어요. 물통을 들고 뛰어갈 필요가 있을 때가 있긴 있어요. 그때를 판단해서 그렇게 한다는 건 괜찮아요.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근데 보통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마이크 잡으러 뛰어가셔야지. 중요한 건 전쟁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기게 하는 게 이런 지휘관이라는 거죠. 뭐 중간에 뭐 때렸을 수도 있고 겁을 줬을 수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건 신뢰를 끌어낸다는. 엄하게 해서 강제 노역으로 성을 쌓는 게 아니라 엄한데 신뢰를 얻는. 백성들이 힘든 거야. 세금도 많고 일도 많고 전쟁은 날지 안 날지도 모르겠어. 근데 진지공사를 해야 돼요. 백성들이 하고 싶냐고요. 돈도 안 주고 시켰는데, 먹을 것도 없는데.
정말 옛날에도요, 마음 착한 수령이나 지휘관은요, 못해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리고 두드러패 하면 말 듣나? 도망가거나 뭔 일 납니다. 일 또 엉망으로 하고. 중요한 건 해도요, 한 달도 못 가 무너지게 부실공사를 해요. 그럼 훌륭한 지휘관이란 뭐냐? 어떻게 할 수가 없지. 돈도 못 주고 군량도 없는데 백성들을 설득하고 신뢰를 얻어서 제대로 된 공사를 하는 지휘관이 훌륭한 지휘관인 거예요. 힘든 거 알아, 이분도. 정말 백성도 먹을 거 없고, 근데 성벽도 완벽하게 쌓아놓고 다 했어. 제일 훌륭한 지휘관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전사했다. 백성들이 울고 아버지를 잃은 것처럼 하는데 굶주린 백성들이 나라가 원망스럽고 힘든데 그래도 외적과 싸워서 물리치는 게 더 낫다라고 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지휘관을 믿고 따르는 그렇게 만들었던 지휘관이기 때문에 훌륭한 지휘관이다라고 하는 거죠. 초상화가 한 4개 본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이순신 장군의 용모를 설명한 글은 딱 하나가 있는데 옛날 사람들이 용모를 표현할 때는 지금 우리들이 들어서는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결론은 미남형은 절대 아니고 관상만 봐서는 이 정말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정말 말보다 주먹이 없어요. 딱 그런 느낌이고 옛날에는 하여간 너무 이렇게 한국을 구한분 성웅화되다 보니까 역사와 종교가 있다면 종교라는 건 특수 영역이잖아. 또 성자를 쓴다고 해도 뭐 옛날엔 또 그런 게 많으니까요. 로마 황제도 다 신이고 일본 사람도 웬만하면 신사에 가고 하는데 근데 그리스나 로마 사람들은 황제나 또는 일본도 신사에다 이렇게 할 때는 그분들 용모를 신처럼 안 바꿨어요. 신을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놨지.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요즘 말하는 용모지상주의 그런 거 좀 그게 다 그런 데서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조가 바보 같고 옛날에는 거의 바보처럼 나왔죠. 요즘은 바보라기보다는 좀 나쁜 놈으로 묘사를 하는데 그 임진왜란 하는 과정에서 선조가 영리한 결정을 많이 내리고 말하고 판단하는 거 보면 신하들보다도 상황 판단을 잘해요.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조금 단점이 아무래도 관료들이라는 분들이 이렇게 뭐 나가서 농사 짓고 이런 거 안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세상 물정 모르는 지식인 같은 경우가 되게 있어요. 밑에서 다 알아서 해주니까. 그러니까 세상 물정 진짜 모르고 뭐 이런 거 많은데 선조는 더 못할 것 같은데 젊어서 좀 장사도 하고 궁 밖에서 오래 사업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판단력이나 이런 게 되게 합리적이고 똑똑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 이제 막 분노하는 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사람이 똑똑하고 뭐 영리하다고 해도 모든 일에 항상 영리하진 않은 거죠. 다른 일 할 때는 되게 똑똑한데 여자들 만나서 데이트하고 그러면 영 바보같이 구는 애들이 있어요. 옆에서 봐도 한심해 죽겠어. 그리고 뭘 할 땐 똑똑한데 돈거래 할 땐 또 바보 같아. 모든 인간이 다 그런 면이 있는데 선조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몇 가지 단점이 있어요. 그 부분이 결정적으로 가장 크게 떨어졌던 것이 그 이순신 장군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선조가 변명하는 이유가 아니라 왕이 그러면 안 되는데 좌우간 어떤 상황 때문에 그 이순신을 쫓아내야겠고 또 그 자리에 원군을 앉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작전을 꾸미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책에서 많이 할애를 했는데 이거는 선조가 영리하다 바보 같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생각과 어떤 환경에서 어떤 것을 지향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다. 다른 경우에는 오히려 신하들보다도 더 똑똑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때가 많았는데 이순신 장군 관련 문제만 나오면은 사람이 완전히 180도 돌변을 한다. 그래서 왜 이런 거대한 실수를 하고 이런 거대한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가는 제가 오늘은 다 말씀 못 드리고 책에서 길게 썼는데 그런 얘기 했더니 또 어떤 분들이 뭐 너는 왜 선조 편드냐 뭐 이번 기회에 그 부분을 제대로 좀 한번 해명했으면 좋겠어요. 비극의 주인공이 되는 것 같은 약간 비장감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역사는 감정은 빼야 돼요. 그리고 맞지도 않는 얘기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외침이 그렇게 많았던 나라는 아니에요. 물론 굳이 따지면 전 세계 지금 나라가 200개가 넘는데 걔들을 우리가 통계한 적은 아무 판도 없어요. 그걸 무슨 외구가 어선터로강까지 다 쳐서 침략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따지면 러시아가 국경이 지금 내가 5,000km로 알고 있고 옛날 러시아 제국일 때 중국도 3,000, 5,000 되는데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요. 그리고 러시아나
중국 옆에 다 말 타고 다니는 유목민족이잖아요. 한 명이 들어와서 집 털어간까지 침략이라고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우리하고 누가 많겠어. 상식적으로도 이건 너무 구조가 안 맞고,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인접국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국경이 작다고 그래도 뭐 태국이나 뭐 저기 말레이시아 타닥타닥 붙어 있는 나라들은 얼마나 전쟁을 많이 했겠냐고. 그래서 뭐 굳이 그런 걸 전 할 필요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침략을 많이 맞은 나라라고 그러면, 예를 들면 조선시대 또 무관차별하는 건 내가 정말 봐도 화날 정도인데, 그리고 괜히 쿠데타나 무서우니까 무관들을 차별했다는 건 차라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실권을 안 주고 상비군도 없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기 맨날 쳐들어와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침략을 받아요. 근데 무관을 차별하고 재량권도 안 주고 상비군도 거의 없다시피 해요. 이거는 나라를 운영할 자격이 없는 거 아닌가? 제가 범죄 수사물 같은 거 좋아하는데 가끔 그런 거 있더라고. 그 왜 범죄 없는 마을에서 뭐 문도 안 잠그고 살고, 그런데 이제 가끔 이상한 애들 나타나서 강도하고 이런 애들이 있거든. 그런 거 보면 안 됐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 보고 바보다 이렇게 말을 기는 좀 미안하잖아요. 근데 뭐 정말 그 미국의 어느 도시 같이 매일 총성 울리는 데야. 거기다가 문도 안 잠그고 경보장치도 안에다가 뭐 도둑이나 강도를 당했다 그러면 안 됐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 쟤 바보 아니냐. 정말 죽을 짓을 했다 그러지 않겠냐고. 그럼 이게 우리를 자랑이냐고. 그게 세계에서 그렇게 한많은 민족인데, 우리나라의 특징이 무장도 무장이지만 상비군을 안 둬요. 그러니까 전쟁 나면 동원체제로 하는 거예요. 세상에 도에 있는 사단 사령부가 병영인데 병영에 있는 병사가 100명, 200명도 안 돼요.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딨어. 그럼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돼. 평화로워서 그랬거나 아니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외침을 받는데도 그랬거나. 그러니까 한국전쟁 초반기에 뭐 솔직히 말씀 패한 건 맞죠. 서울은 어쨌든 3일 만에 점령당한 것도 맞고, 미군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부산까지 8월 15일 전에 충분히 함락됐겠죠. 8월 15일까지도 필요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패했고 북한군을 단독으로 막을 능력이 없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왜 그런 부족함이 일어났느냐. 그 다음에 그런 이제 패배를 변명하려다 보니까 항상 그래. 우리가 뭐 싸워서 누구한테 맞았어. 그러면 내가 전력을 다해 싸웠는데 맞았다. 이건 창피한 거죠. 그날 내가 배가 아팠다. 엄마가 불렀다. 엄마가 싸우지 말라 그랬다. 뭔가 핑계를 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운이 제대로 교육이 안 되고 병사들이 애꿎은 희생자가 되는 거예요. 장군들이 잘못하다 보니까 병사들이 그냥 무너졌다. 현장에 있던 지휘관들은 열심히 싸우려고 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당시 기자들이나 또는 외국 연구가들도 하는데, 이 정도 열세 전력에서 선제 공격도 당하고 하여간 여러 가지 이제 전술적으로 초반에 많이 당한 상황에서 30% 정도의 병사가 전사하면서 이렇게 싸우는 군대는 없다. 이건 정말 엄청난 국가관과 군인으로서 사명감이 있었던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동안 이걸 자꾸 변명을 하려니까 훈련이 안 됐다, 뭐 군기도 엉망이었다, 장교들은 애들 두드려 패기만 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병사들이 무너져서 막 도망갔는데, 그래 그건 너희들 탓이 아니야. 근데 내가 현장에 있었던 병사였다면 젊은 청춘을, 군인 정신을 가지고 적군을 단 5분, 10분을 저지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쳤는데, 괜찮아. 너 그냥 도망친 거 이해할게. 너 총도 못 쏘고 죽었지 이해할게. 이건 그분들한테 얼마나 억울한 얘기예요. 그래서 당시 우리 군의 전력이라든가 한국전쟁 초창기에 여러 가지 잘못된 준비로 인해서 패전한 건 맞고, 그 와중에도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지지 않았다. 많은 분들이 군인 정신과 사명감, 그 나라에 대한 어떤 이 체제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싸웠다.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10분, 15분 저지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쳤어요. 그리고 그 10분, 15분이 사실 우리나라를 구했죠. 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얘기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초창기에 왜 그렇게 무너졌느냐는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정말 군인들이 무능하고 엉터리였던 건 아니에요. 지휘부도. 그러니까 탱크가 있는 것도 알고 대전차 무기가 필요한 것도 아는데, 일단 미국이 무상 원조가 있고 유상 판매가 있는데,
무상 원조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5년밖에 안 됐는데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단 5년 동안에 냉전 체제가 됐잖아요. 러시아와 중국이 뭐 미국보다 세졌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아무튼 전 세계 초강대국이 돼서 냉전 체제가 됐어요. 당시 중국군이 가지고 있던 무기 절반은 미제였을걸요. 근데 이제 소련군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미국이 무기를 주다가 전투기 같은 거는 현물로도 줬고 탱크도 많이 줬는데 나중에는 이게 생각이 잘못돼가지고 소련의 군수 산업을 일으켜준 거예요. 그래서 공장 지어주고 항구 지어주고 원자재 대주고 그래서 1943년에 소련군의 한 달 전차 T-34 생산 대수가 1000대예요. 독일이 100대도 안 됐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공장을 짓게 해주고요. 대신에 군대라는 게 수많은 군수품을 생산하면 이걸 날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러시아 전선이 3,000km, 2,000km야. 그 항구, 원자재, 트럭, 도로 이런 간접을 미국이 다 내줬어요. 그러니까 소련은 트럭이나 이런 데 들어갈 거를 안 하고 전부 전차 생산 이런 데 집중을 했다고. 그래서 미국 다음으로 가장 엄청난 생산력을 군수품 생산, 무기 생산 능력이 생긴 거지. 그걸 가지고 소련이 무장을 했어요. 그리고 5년 만에 세상은 지금 이렇게 중국, 소련, 미국이라는 세 거인을 놓고 봤을 때 둘은 미국 덕에 무장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당시 뭐 아프리카나 아시아에서도 미국이 지원해준 돈은 다 뒷돈으로 이런 사태가 나중에도 생겼기 때문에 당시 미국은 이제 정말 그들 기준으로 후진국엔 무기 주지 말자. 이게 팽배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한국 정부를 당시에 못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국한테 무기 줄 수 없다. 사는 건 괜찮다. 근데 당시 한국 1인당 GDP가 제가 알기로는 100불, 200불, 아마 200불도 안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 어떻게 사요? 북한군도 내내 했던 게 아니고요. 사실은 49년부터 갑자기 증강을 해요. 미리 증강을 하면 이제 미국이나 한국도 대비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소련하고 중국의 지원 없이는 남침을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 승낙이 떨어져야 된다고. 왜냐? 그래야 무기를 지원을 받아야 되니까 승낙이 안 떨어지다가 거의 48년 지나서 49년쯤에 떨어진.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군대를 늘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쪽도 준비할 기간이 1년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갑자기 뭐 탱크 온다 이렇게 되니까 대전차 방어선도 진지구축을 다시 해야 됩니다. 전차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달라요. 근데 그걸 하려면 요즘 말로 하면 토목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 GDP 100불짜리 나라가 무슨 토목공사를 해. 그러니까 국회에 보고가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국회의원들도 무능했지만 유능했어도 돈이 있어야지 하지. 그리고 국회라는 건 그게 문제지. 자기 지역구에 쓸 돈을 돌려서 국방을 위해 쓰자는 국회의원은 전 세계에 없어요. 전쟁 나야 그게. 그건 진짜 민주주의의 약점인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 푼도 안 오는 거죠. 뭐 그러니 뭐 무기를 살 수도 없고 심지어 진지구축할 수도 없고. 근데 또 이게 전화위복이라고 북한군이 그걸 알고 한국군의 방어진지나 무기가 너무 형편없으니까 이제 탱크를 밀면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작전 계획을 너무 무리하게 짰어요. 그런데 무너질 줄 알았던 국군이 그 부실한 무기와 부실한 진지를 목숨을 바꿔가면서 시간을 벌었던 거죠. 그 바람에 북한군의 전략이 이제 어긋나게 되고 유엔군이 참전하면서 이제 극적으로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내고 전세가 역전되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없는 돈, 그래서 없었던 무기, 없었던 국제 신뢰, 그거를 이제 병사들의 피로 바꿔서 나라를 지켜낸 겁니다. 북한군이 어떤 한국전쟁의 규모를 바꿀 정도의 몇 가지 중요한 실수를 계속 합니다. 뭐를 했다라고 구체적으로 짚으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북한군도 사실은 현대 군대를 만든 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이제 중국 출신들, 팔로군 출신들을 받아다가 거의 절반 내지는 한 40% 정도를 이제 그쪽으로 유지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야들은 중공군스럽게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 땅에서 하던 짓을 여기 와서 해. 그러니까 잘 안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에서 현지에서 징집해서 만든 그건 소련 고문관들을 이제 소련식으로 또 훈련시켰는데 소련 전술이 또 한국에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국이나 소련이나 이게 대평원, 세계에서 크기로 보면 둘째 가면 서러운 나라잖아요. 그리고 인구 밀도가 은근히 낮고 그리고 이제 그런 전술을 받아서 우리 땅에서 소화해서 쓸 만큼 여과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술적 실수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 한국군도 마찬가지죠. 미군 전술, 미군도 그랬고, 미군 전술을 받아서 한국에다 적용하려니까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북한군 같은 경우 공세로 나왔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수들을 하는데, 대체로 보면 중국스럽게 하는 실수, 소련스럽게 하는 실수, 이런 것들이 섞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전쟁에서 이제 한국처럼 중앙집권이 강한 나라는 위에서 간섭이 심해요. 이것 때문에 또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소련 고문관들도 한국 지형을 잘 몰랐습니다. 애들이 38선을 못 내려가게 했어요. 근처도 못 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현지 지형을 안 보고 전술 교육을 시켰고요. 그러니까 모든 전쟁에서 중요한 게 지휘관이 현장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거 없이 독일군하고 싸우던 머릿속을 가지고 북한군을 훈련시켰던 것이 그런 여러 가지 실수를 하게 되죠. 근데 그런 것은 입장을 바꾸면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이 되는 얘기고,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는가, 좀 이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는 한국 전쟁을 계속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삼국지에 보면은 이제 그 세 명은 거의 무승부라고, 조조, 유비, 손고는 무승부다. 역사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셋은 무승부다. 그 다음에 후손 때로는 이제 빼고요. 결국은 그건 같아요. 승자의 원리는 변화되는 시대에는 세상이 변화된 거를 알고 대처를 해야 돼요. 무기가 바뀌었는데, 총이 나왔는데 칼과 활로 싸우던 시대에 전법을 쓴다면 성공할 수 없겠죠. 그런데 의외로 누군가가 모델을 보여주기 전에는 그걸 바꾸지 않는다는 거죠. 시대 변화도 중요하지만 상대가 변형. 그러니까 32강에서 싸울 때와 16강에서 싸울 때와 4강에 싸울 때는 달라요. 그러니까 군대도 보면은 소대장으로는 유능한데 중대장이 되면 아주 무능한 사람, 중대장으로는 유능한데 대대장이 되면 무능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만큼 높은 데를 보면 그만큼 또 준비를 해야 돼요. 옛날에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뭐 보이스 비 앰비셔스, 젊은이여 야망을 가져라. 좋은 말이에요. 근데 거기 가로치고 항상 이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야망에 맞는 행동을 해라. 야망을 이루고 싶으면은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중대장으로 있더라도 꿈이 사단장이라면 사단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질과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를 그때부터 훈련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볼 생각도 안 하고 훈련도 안 하는 사람은 중대장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의외로 안 한다는 거죠. 삼국지의 마지막 영웅이 셋이 남았다는 건 뭐 다섯이 될 수도 있었잖아요. 중간에 다섯이었다가 뭐 둘이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딱 봐도 왜 떨어질 사람은 무슨 저 월드컵 하듯이 똑똑 떨어져 나가서 셋이 남았잖아요. 삼국지도 보면. 결국 셋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군웅할거의 시절에 그 자리까지 갈 사람은 셋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아마 모든 역사,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나 똑같은 교훈일 겁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여기서 뵙게 돼서 반갑고요. 어떤 분이 저한테 남의 채널에 가서는 재미난 얘기 많이 하면서 당신 채널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까? 그래서 저도 지금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임영환 TV도 많이 좀 방문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그래야 또 제가 밖에서 활동하기도 훨씬 편해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한 분들과 만나고 저도 바뀌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 임진왜란사를 발간을 했는데 일단 이번 거는 해전편입니다. 그러니까 상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뭐가 된 게 아니고 하나가 완결편이에요. 해전편이고 이 다음 거는 이제 한 권 내지 두 권이 될지 모르겠지만 임진왜란 전사를 다루는 것인데 여러분이 또 많이 좀 팔아주셔야 그 다음 책도 좀 잘 나올 수가 있으니까 많이 성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